평생 흙이나 파먹고 사는 거지 새끼들이라며 시장 바닥에서 어린 손녀를 짓밟았던 오만한 사단장 부인. 시간이 흘러 국방부의 전설이 되어 돌아온 손녀가 사단 전체를 무릎 꿇리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정선. 태백산맥의 굵은 등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싼 그곳은 도시의 시간과는 다른 속도로 흐르는 땅이었다. 계절의 변화는 산빛 아래 흐드러지게 피는 야생화의 색으로 가장 먼저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의 인심은 장터에서 오가는 거친 말투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다. 그 깊고 외진 산골짜기, 낡은 흙집에서 강인숙 할머니는 어린 손녀 최지아의 유일한 세상이었다. 인숙의 삶은 한마디로 모질었다. 핏덩이 같던 딸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채워질 새도 없이 하나뿐인 딸마저 불의의 사고로 잃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인숙은 갓난아기였던 지아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아이만큼은. 그 맹세는 그녀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인숙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첩첩산중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등에는 자신보다 더 커 보이는 대나무 바구니가 짊어져 있었다. 그녀는 뱀이라도 나올 듯한 으슥한 숲을 헤치며 귀한 약초와 산나물을 캤다. 다른 안악들이 꺼리는 험한 절벽 근처에만 자라는 희귀한 버섯을 따기 위해 낡은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기도 했다. 그렇게 온종일 산을 헤매고 얻은 것들을 정선 5일장에 내다 파는 것이 지아를 키우는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지아는 그런 할머니의 희생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였다. 또래 아이들이 새 옷과 장난감을 자랑할 때 지아는 낡고 해진 옷소매를 말없이 잡아당겼다.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늘 향긋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서 돋보기를 쓴 채 약초를 다듬는 할머니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무르며 할머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라고 야무지게 말했다. 인숙은 그런 지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대견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강아지 그런 말 마라. 할미는 너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세상은 가난한 할머니와 손녀에게 그리 녹록지 않았다. 지아는 학교에서 흙냄새 나는 애, 나물 파는 집 손녀라며 놀림을 받기 일쑤였다. 하루는 눈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집에 돌아온 지아를 보고 인숙의 속은 불타는 듯 했다. 자초지종을 묻자 지아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만 다음 날 장터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아이가 지아에게 내 엄마 아빠는 너 버리고 도망갔다며 거지 같은 게 라고 놀렸고 지아가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인숙은 잠든 지아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밤새 눈물을 삼켰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지만 세상은 가난을 죄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도 백도 아니었다. 오직 지아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뿐이었다. 지아야 공부해야 한다. 악착같이 공부해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날 이후 인숙은 더욱 억척스러워졌다. 자신의 끼니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지아의 책값과 학용품 값은 가장 먼저 챙겼다. 지아 역시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미친 듯이 책에 파고들었다. 산골 마을의 작은 분교에서 지아의 명석함은 군계일학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었지만 전교 1등은 언제나 지아의 차지였다. 지아의 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인숙은 그런 손녀를 위해 밤참으로 뜨끈한 감자라도 쪄다 주며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지아는 책상 앞에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말을 삐뚤빼뚤하게 써 붙여놓고 졸음이 밀려올 때마다 그 글씨를 보며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녀에게 공부는 더 이상 배움의 즐거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시간이 흘러 지아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의 재능은 산골 마을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눈부셨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보여준 천재성은 선생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복잡한 물리 법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누구도 풀지 못하는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밤새 씨름해 풀어내는 지아의 모습은 인숙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시기와 질투도 커져만 갔다. 계집애가 공부만 파면 뭐해. 결국 시집가서 애 낳고 살 것을. 독한 것. 제 할미 등골 빼먹는 줄도 모르고. 험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인숙의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인숙은 묵묵히 참아냈다. 지금은 엎드려 돌을 맞을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자신의 손녀가 저들의 머리 위로 날아오를 별이 되리라는 것을 인숙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믿음 하나로 정선의 모진 흙먼지를 견뎌내고 있었다. 지아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정선 5일장은 여전히 인숙과 지아의 고된 삶의 현장이었다. 그날도 인숙은 이른 새벽부터 캐온 약초와 나무를 좌판에 정성껏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는 학교를 마친 뒤 곧장 시장으로 달려와 할머니의 일손을 거들었다. 낡은 교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더덕이요, 향 좋은 더덕 사세요. 라고 외치는 지아의 모습은 시장의 풍경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소란과 함께 한 무리의 여성들이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옷차림과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한 중년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벌처럼 주변의 아첨꾼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시장의 누추한 풍경을 벌레 보듯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인근 화천에 주둔한 7사단 사단장의 부인 오혜진이었다. 오혜진은 부대 내 사모님들의 모임을 이끌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남편의 계급이 곧 자신의 계급이라 여기는 그녀에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와 자신이 밟고 올라서야 할 자. 어머 사모님, 이런 누추한 곳은 어쩐 일로. 말도 마.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 동네 특산품 좀 구경시켜 주려고 왔지. 근데 이게 뭐야? 무슨 난민촌도 아니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발 디딜 틈도 없네. 오혜진은 코를 찡긋거리며 손부채질을 해댔다. 그녀의 눈에 흙 묻은 나물과 투박한 약초를 파는 시장 상인들은 미개한 원주민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다 그녀의 발걸음이 인숙의 좌판 앞에서 딱 멈췄다. 그녀가 신은 새하얀 구두에 인숙이 나무를 다듬다 튄 흙탕물이 묻었기 때문이었다. 아, 이게 뭐야? 더러워. 오혜진의 날카로운 비명에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다. 인숙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자신의 옷소매로 그녀의 구두를 닦으려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오혜진은 질색하며 인숙의 손을 뿌리쳤다. 어딜 만져. 이 더러운 손으로. 내년 옷은 걸레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내 구두를 닦겠다고.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은 알아? 그녀의 고함에 인숙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지아는 앞으로 나서 할머니를 감싸며 오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어린 학생의 당돌한 대꾸에 오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위아래로 지아를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어쭈? 그 할미의 그 손녀라더니. 생긴 꼴하고는. 촌티가 줄줄 흐르다 못해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구나. 너 같은 거지 새끼가 뭘 안다고 어른한테 말대꾸야. 거지 새끼라는 말에 지아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주변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사단장 부인이라는 권력 앞에서 그들은 그저 힘없는 약자일 뿐이었다. 오혜진의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좌판에 널린 약초를 구두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다. 이딴 풀뿌리나 팔아서 먹고는 사니? 쯧쯧. 평생 흙바닥에서 뒹굴 운명인데 교복은 뭐하러 입혔대? 돈 아깝게. 너한테서 나는 흙냄새, 땀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 예, 너 목욕은 하고 다니니?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지아는 울지 않았다. 대신 오혜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어린 소녀의 순수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지금 하신 말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아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오혜진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 웃기고 있네. 이 거지 새끼가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후회? 내가? 너 같은 버러지한테? 예, 꿈깨. 내가 백날 천날 발버둥 쳐봐야 내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와. 내년의 미래는 바로 이 시궁창 같은 시장 바닥이야. 알겠어? 오혜진은 마지막으로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거만한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싸늘한 침묵과 인숙의 흐느낌, 그리고 지아의 얼음장 같은 얼굴뿐이었다. 인숙은 주저앉아 우는 지아를 끌어안고 미안하다, 할미가 못나서 미안하다며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지아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오늘 당한 모욕과 수치심을 뼛속 깊이 새겼다. 그날의 일은 지아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었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다. 그 불꽃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지독한 연료가 될 터였다. 그날 이후 지아는 더욱 공부에 매달렸다.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책과 씨름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막연한 성공이 아니었다. 오혜진과 같은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지아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정선의 흙먼지 속에서 자라난 소녀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기 시작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세상을 뒤흔들 조용한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시장의 모욕은 최지아라는 단단한 강철에 담금질을 가한 것과 같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더욱 예리해졌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지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울 명문대학교가 아닌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했다. 인숙은 처음에는 걱정과 반대가 앞섰다. 험한 군인의 길을,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가겠다는 손녀가 안쓰러웠다. 지아야, 왜 하필 더 편하고 좋은 길이 얼마나 많은데. 지아는 주름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힘은 힘으로만 다스릴 수 있어요. 제가 가진 무기는 제 머리뿐이에요. 이 머리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조직에서 최고가 될 거예요. 다시는 그 누구도 할머니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손녀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본 인숙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지아는 정선의 흙먼지를 뒤로하고 군인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육군사관학교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남자 생도들보다 체력적으로 불리했지만 지아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새벽 구보에서 뒤처지면 밤에 혼자 연병장을 수십 바퀴씩 돌며 체력을 길렀고 힘든 사격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집중력으로 명사수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역시 명석한 두뇌였다.
복잡한 전술 이론과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동기들이 잠든 늦은 밤까지 전술학 도서관의 불을 밝히는 것은 언제나 지하였다.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것을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논문으로 발표하여 교수진들을 놀라게 했다. 여생도라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던 남자 동기들도 압도적인 실력과 냉철한 카리스마 앞에 점차 고개를 숙였다. 지아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파벌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뿐이었다. 마침내 졸업식 날 지아는 수많은 생도들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임관했다. 단상 위에서 늠름하게 경례하는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인숙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흑투성이 교복을 입고 시장에서 할머니를 돕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장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다. 지아의 군 생활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초임 장교 시절부터 그녀의 비범함은 군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맡은 부대는 모든 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고 그녀가 제시한 부대 운영 개선안은 국방부 전체의 모범 사례로 전파되었다. 특히 그녀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국방부 정책실로 발령받으면서부터였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 전장 환경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통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녀가 작성한 차세대 국방기술 도입에 관한 전략 보고서는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까지 보고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승진은 누구보다 빨랐다. 소위에서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단 한 번의 누락 없이 최연소 진급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군 최초라는 수식어가 지겹도록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의미할 뿐이었다. 하지만 길이 높을수록 바람도 거센 법. 그녀의 초고속 승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육사 출신의 끈끈한 인맥과 파벌을 중시하는 군 조직 내에서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솟아오른 그녀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여자애가 머리 좀 좋다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분명 뒤를 봐주는 대단한 백이 있을 거야. 온갖 음해와 모략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더욱 압도적으로 증명해 보이며 모든 억측을 잠재웠다. 그녀는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완벽한 성과로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국방부 회의실. 수많은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새로운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최지아 준장.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성, 그것도 비육사 출신이나 다름없는 흑수저 출신이 군의 핵심 요직이자 별 장군으로 진급한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날 저녁 지아는 별이 박힌 계급장을 들고 정선의 낡은 흙집을 찾았다. 인숙은 반짝이는 별 계급장을 보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손녀의 얼굴과 계급장을 번갈아 보며 주름진 손으로 눈물만 훔쳤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더 높이 올라가서 다시는 누구도 할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게요. 지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삭혀온 한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준장이 된 이후 그녀의 날개는 더욱 넓게 펼쳐졌다. 그녀는 대통령 직속 군개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낡은 군 조직의 관행을 혁파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여군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그녀는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며 소장, 별 2개를 달고 국방부 정책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올랐다.
어느 날 지아는 한 통의 공문을 받았다. 화천 7사단의 창설 기념식에 국방부를 대표하여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7사단 화천. 지아의 뇌리에 오래전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사단장 부인 오혜진. 그녀의 남편이 바로 7사단장 박성철 소장이었다. 지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운명은 기어이 그녀를 과거의 모욕과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아는 비서실에 연락했다. 7사단 창설 기념식 참석하겠다고 전해. 그리고 특별 손님 한 분을 모실 거니까 최고 예우로 준비하라고 일러두고. 그녀가 말한 특별 손님은 바로 할머니 강인숙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자신을 거지 새끼라 부르던 여자의 안방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할머니를 모실 시간이 온 것이었다. 강철의 날개를 단 별은 마침내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땅으로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 7사단 창설 기념식 날이 밝았다. 지아는 며칠 전부터 정선에 내려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숙은 손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오는 어려운 자리에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쳤다.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자신이 행여나 금쪽 같은 손녀의 앞길에 누를 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아야, 할미는 안 가면 안 되겠니? 늙은이가 이런 꼬질꼬질한 몰골로 그런데 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흉을 볼 게야. 그냥 마음만 받을게, 응? 인숙은 손사래를 치며 방구석으로 물러났다. 그 모습에 지아는 조용히 할머니 앞에 꿇어앉아 주름 가득한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지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성스러운 손이었다. 할머니,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귀부인보다 할머니가 가장 귀한 분이에요.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 평생의 자랑인데 누가 감히 흉을 봐요. 제가 오늘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실 거예요. 그러니 제 손잡고 같이 가주세요. 네. 손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인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할머니를 위해 미리 준비해온 고운 한복을 꺼냈다. 은은한 옥색 저고리에 기품 있는 자수가 놓인 치마였다. 인숙은 평생 처음 입어보는 비단옷의 감촉에 어색해하면서도 손녀의 정성에 못 이기는 척 옷을 갈아입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인숙의 모습은 비록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자체로 고고한 기품이 흘렀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정선의 좁은 산골 마을길로 먼지를 일으키며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서히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급에게만 제공되는 의전 차량이었다. 반짝이는 광택과 위험 있는 엠블럼을 단 차량은 낡은 흙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동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인숙 할매네 집에 웬일이래? 서울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왔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복 차림의 젊은 장교였다. 그는 지아를 발견하고는 칼 같은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국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어서 그는 인숙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한 예의를 표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먼 길 가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인숙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깍듯한 대우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아의 옷소매만 붙잡았다. 지아는 그런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젊은 장교가 직접 차 문을 열어주자 인숙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다. 푹신한 가죽 시트의 감촉에 인숙은 몸 둘 바를 몰랐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선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벗어나 잘 닦인 국도로 접어들자 차는 미끄러지듯 속도를 냈다. 창밖으로 익숙한 산과 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인숙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자신의 모습이 꿈만 같았다. 문득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되살아났다. 지아야, 혹시 그 사단장 부인이라는 사람 아직도 거기에 있니? 인숙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아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마주보았다. 네. 아직 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가 거길 가도 괜찮은 것이냐? 그 사람이 또 할미를 보고 험한 소리라도 하면. 인숙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작게 떨렸다.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 온기에서 강한 확신이 전해져 왔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 누구도 절대 우리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서늘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목소리였고 국가의 안보를 설계하는 전략가의 목소리였다. 차가 화천으로 접어들자 길가에는 북진, 선봉과 같은 군사 구호가 적힌 팻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점점 더 깊은 군사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숙은 절로 마른 침을 삼켰다. 민간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군부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마침내 저 멀리 거대한 위병소와 함께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라는 현판이 보였다. 철조망과 단단한 방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체였다. 지아는 그 성체를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오래전 자신과 할머니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던 오혜진이라는 여자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곳. 이제 그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을 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국방부 의전 차량은 거침없이 7사단 위병소의 VIP 차선으로 진입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위병조장 김상사는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과 그 앞에 부착된 성판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장군이 타고 있다는 표식이었다. 그는 황급히 부하들을 다그쳐 차단기를 올리고 경례를 준비했다. 전방에 장군님 차량, 차렷, 경례. 김상사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이 칼 같은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러나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위병소 바로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단정한 제복 차림의 최지아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상사는 처음 보는 여자 장군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깍듯하게 경례했다. 충성, 7사단 위병대 병장 김진수. 방문 목적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고 많다. 국방부 정책국장 최지아 소장이다. 사단 창설 기념식에 참석하러 왔다. 지아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상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국방부 정책국장. 군인이라면 그 직책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사단장과 같은 투스타 소장이었지만 군 전체의 정책을 주무르는 핵심 요직으로 그 영향력은 사단장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충성,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김 상사가 다급히 차단기를 올리려던 순간 지아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깐. 동반인이 한 분 계시다.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귀빈이시니 명단에서 확인하고 정중히 예우를 갖추도록. 그 말과 함께 반대편 차 문이 열리고 운전장교가 예를 갖춰 강인숙 할머니를 부축해 내렸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지만 평생의 고생이 새겨진 깊은 주름과 거친 손은 감출 수 없었다. 김 상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초대자 명단에는 분명 최지아 소장 외 1인이라고만 되어 있었지
이런 시골 할머니가 귀빈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 행사 담당관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좀 별난 분이 오시는데 혹시 이상한 사람 데려오면 사모님 심기 거스르지 않게 알아서 잘 처리해. 알았지? 그 이상한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 김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판단보다는 사단장 사모님의 심기를 살피는 쪽을 택했다. 그는 지하의 귀빈이라는 말을 애써 무시하며 사무적인 태도로 인숙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실례지만 절차상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운전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장이 직접 귀빈이라고 칭한 분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결례이자 모욕이었다. 그가 다급히 차에서 내려 제지하려 했지만 지아는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모든 것을 지켜보겠다는 듯 차가운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인숙은 당황하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김 상사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무전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은 공식 초청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쪽 VIP 게이트로는 출입이 불가능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히 내 귀빈으로 등록하라고 했을 텐데. 지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내려앉았지만 김 상사는 사모님의 보이지 않는 권력을 믿고 배짱을 부렸다. 국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동반인께서는 저쪽 일반 방문객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신원 조회가 끝나면 행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입장하셔야 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위병소 한쪽에 초라하게 자리한 컨테이너 박스 건물이었다. 장군과 그의 귀빈을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영외에 세워두고 일반 방문객 대기실로 안내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였다. 명백한 무시이자 의도적인 홀대였다. 인숙은 겁을 먹고 지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지아야, 그냥 나 때문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할미는 저기 가 있을게. 너는 어서 들어가 봐.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김 상사의 계급장과 이름표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시선에 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카메라 렌즈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김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좋다. 너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겠다. 안내해라. 지아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할머니를 부축해 김 상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국방부 의전 차량과 운전장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따랐다. VIP를 위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정문은 굳게 닫힌 채였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과 그녀의 할머니는 마치 죄인처럼 부대의 가장 낮고 후미진 문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오혜진이 짜놓은 교묘하고 치졸한 모욕의 거미줄이 이제 막 그 첫 번째 올가미를 던진 순간이었다. 행사 담당자의 미적거리는 안내를 받아 겨우 들어선 연 회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창설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장교들과 그 가족들, 지역 유지들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담소를 나누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지아와 인숙의 몫이 아니었다. 안내를 맡은 젊은 대위는 두 사람을 연 회장의 가장 구석진 곳, 음식을 나르는 통로와 화장실 입구가 마주 보이는 테이블로 이끌었다. 테이블 위에는 다른 VIP석과는 확연히 다른 이가 빠진 접시와 값싼 종이 냅킨이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인 무시와 푸대접이었다. 죄송합니다. 지정된 좌석이라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젊은 대위는 지아의 계급장을 애써 외면하며 쩔쩔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역시 이것이 부당한 처사임을 알았지만 사단장 부인의 명령을 거역할 힘이 없었다.
지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의자를 빼어 인숙을 먼저 앉혔다. 그리고 자신도 그 맞은편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마치 초라한 식탁이 아니라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한층 더 큰 소란과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사단장 박성철 소장과 그의 아내 오혜진이 등장했다. 박 소장은 위험 있는 표정으로 주변의 경례를 받았고 오혜진은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마치 자신이 여주인공인 양 사람들의 아양을 즐기고 있었다. 오혜진은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이내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지아와 인숙을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 기다렸다는 듯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사모님 몇 명을 이끌고 보란 듯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유난히 날카롭게 들려왔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내가 눈이 삐었나? 정선 시장 바닥에서 흙 묻은 풀뿌리나 팔던 그 할머니 아니셔? 세상에,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누가 이런 누추한 분을 함부로 들여보낸 거야? 오혜진은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다. 인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다.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혜진의 시선이 지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지아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짜리 계급장을 보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곳은 남편의 왕국이었고 자신은 그 왕국의 여왕이었다. 국방부에서 온 젊은 여자 장군 따위는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가씨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때 그 거지 새끼. 맞네, 맞아. 용케 출세했나 보네. 어디 부대에서 대위나 하고 있나? 근데 어쩌나 여긴 별들이 오는 곳이지. 너 같은 핏덩이가 설칠 자리가 아닌데. 혹시 저기 주방에서 음식 나르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온 거니? 차림새를 보니 딱 그 짝인데. 주변에 있던 사모님들이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다. 지아가 입은 것은 군 공식 행사를 위한 단정하고 품위 있는 정장이었지만 오혜진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옷일 뿐이었다.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혜진은 인숙을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리 와봐요. 저기 VIP 테이블에 있는 음식들은 귀한 거라 할머니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거야. 괜히 손댔다가 탈나지 말고 이따가 우리가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내가 특별히 싸줄 테니까 저기 주방 문 옆에 쭈그려 앉아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벌레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인숙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했다. 지아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 손길은 괜찮아요, 할머니. 거의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아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혜진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증오도 담겨있지 않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 어떤 소란스러운 위협보다도 섬뜩한 침묵이었다. 당신 지금 한 말, 단 한마디도 잊지 마.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혜진은 순간적으로 그 기세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뭐? 인연이 진짜 돌았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한테. 오혜진이 무언가 더 말을 하려던 순간 단상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사단 창설 제7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장엄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오혜진은 두고 봐. 행사 끝나고 보자라며 악담을 퍼붓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연회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축하를 위한 연회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그 위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잔인한 독사의 연회였다. 그리고 그 독사의 독리가 바로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해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아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모든 것을 끝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 이 지옥 같은 연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될 터였다. 사단장 박성철 소장의 지루한 연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부대의 빛나는 역사와 자신의 업적을 번갈아가며 자랑하기에 바빴다. 오혜진은 연회장 가장 높은 상석에서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모님들의 아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구석 자리의 최지아와 강인숙은 이미 연회장의 배경 소품 혹은 곧 치워버릴 오물 정도로 전락한 뒤였다. 바로 그때 행사 진행을 맡은 젊은 대위가 사색이 된 얼굴로 지아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였지만 그 태도에는 존경심 대신 안쓰러움과 일말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저 국방부에서 오신 최 손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행사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예정되어 있던 축사는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목소리마저 지워버리려는 비열한 처사. 인숙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지아는 예상했다는 듯 희미한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알았다. 수고하는군.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젊은 대위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성철 사단장의 연설이 끝나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건배를 제의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한쪽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작전 참모인 이 대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는 사단장의 귓가에 대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속삭였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오신 분이. 박성철 사단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짜증이 서렸다. 이 사람아, 무슨 소란이야. 지금 건배하려던 참인데. 하지만 이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동시에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대로라면 사단장의 얼굴과 함께 축배 라는 문구가 띄워져야 할 스크린이 몇 번 깜빡이더니 전혀 다른 화면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행사 준비를 위해 띄워놓았던 VIP 신상 명세 파일 중 하나가 당황한 방송병의 실수로 전체 화면에 공유되어 버린 것이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것은 한 인물의 프로필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 프로필. 성명 최지아. 계급 대한민국 육군 소장. 현직. 의 국방부 정책국장. 의 대통령 직속 군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선명한 고화질의 프로필 사진 속에는 조금 전까지 연회장 구석에서 모욕당하던 바로 그 여인이 서늘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에 일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모든 소음을 빨아들인 듯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와인잔을 부딪히던 소리, 아첨 섞인 웃음소리, 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 모조리 멈췄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스크린과 연회장 구석의 작은 테이블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소장별 2개. 국방부 정책국장이라고. 대통령 직속 군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특히 현역 군인들에게 그 직책들이 갖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정책국장은 군의 미래와 인사, 예산을 주무르는 핵심 중의 핵심 요직이었다.
군정개혁위원회는 군 전체를 감찰하고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다. 사단장 따위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군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실세.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단상 위의 박성철 사단장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한 연설과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떠올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군 경력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그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단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연회장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전원 차렷. 반사적으로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박성철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최지하의 테이블 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7사단장 소장 박성철. 상급자께 대하여 경례. 그의 외침이 신호탄이었다. 연회장에 있던 수백 명의 현역 군인들, 소령, 중령, 대령, 심지어 동급인 다른 별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해 일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통일된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백 개의 손바닥이 관자놀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모든 권력의 흐름이, 모든 시선이, 모든 존경이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 거지 새끼라 불리며 구석에 처박혀 있던 여자. 음식물 쓰레기나 받아가라며 조롱당하던 늙은 할머니의 손녀.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 성체의 진정한 주인이자 모두가 복종해야 할 하늘이었다. 오혜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진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마치 그녀의 추락을 예고하는 핏물처럼 바닥으로 번져나갔다. 천둥 같은 경례가 멎고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공간에서 최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인들을 둘러보지도 않았고 흙빛으로 변한 채 서 있는 박성철 사단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오혜진에게로 향했다. 지아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사회자는 혼비백산하여 마이크를 넘기고 도망치듯 물러났다. 지아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어 모든 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오늘 나는 7사단의 창설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내 평생의 가장 귀한 분, 나의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그녀의 시선이 인숙에게 향했다. 인숙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대의 문은 나의 귀빈에게 굳게 닫혀 있었다. 위병소의 병사는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길을 막아섰다. 이 연회장은 어떠했나? 예우와 존중 대신 가장 후미진 구석 자리와 이가 빠진 접시로 우리를 맞았다. 지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박성철 사단장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위병 조장이었던 김 상사와 행사를 담당했던 젊은 대위는 그 자리에서 총살이라도 당할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심지어 이 연회의 주최자는 나의 할머니에게 거지라 칭하며 먹다 남은 음식을 싸줄 테니 주방 옆에서 기다리라 모욕했다. 그녀의 시선이 오혜진을 정확히 꿰뚫었다.
오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몰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인의 명예를 보지 못했다. 지아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군인의 명예는 번쩍이는 계급장이나 화려한 행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군복을 입지 않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국가와 국민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힘없는 민간인을 짓밟는 자에게 군인의 명예를 논할 자격은 없다. 오늘 칠사단이 보여준 모습은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만과 부패로 가득 찬 권력 집단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연설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장황한 연설보다도 무겁고 날카로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 위병소에서의 부당한 처사부터 이 연회장에서 자행된 모든 모욕까지, 국방부와 대통령 직속 군정개혁위원회는 이 모든 사안을 최고 수준의 엄중함으로 인지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지아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박성철 사단장이 거의 기다시피 달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국장님, 제발, 제 불찰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지아는 그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곧장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할머니의 안위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제 가시죠. 더 이상 이런 불쾌한 곳에 계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렸다. 조금 전까지 그들을 비웃고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길을 비켰다. 오혜진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아첨하며 그녀의 옆에 찰싹 붙어있던 사모님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멀찌감치 떨어져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과 허영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린 것이다. 남편 박성철은 지아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오혜진에게로 돌아서서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를 보는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당신 때문에 다 끝났어. 박성철의 절규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고 신속했다. 축제의 현장이었던 연회장은 이제 한 가족의 파멸을 목격하는 차가운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부대를 빠져나가는 길은 들어올 때와는 180도 달랐다. 지아와 인숙이 탄 검은색 세단이 움직이는 길 위로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하여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마치 최고 국빈을 배웅하는 듯한 광경이었다. 사단장 박성철은 흑빛 얼굴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 어떤 사죄의 말도 변명의 말도 지아에게는 닿지 않았다. 차가 부대의 성문을 완전히 벗어나 다시 정선으로 향하는 국도에 올랐을 때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인숙은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흐느낌도 없었다. 그저 평생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한과 서름, 그리고 손녀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한참 만에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아야, 내 새끼 장군님, 우리 손녀가 장군님이었구나. 그제야 인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손녀가 그 험한 군인의 길을 가려 했는지, 왜 그토록 독하게 공부하고 자신을 단련했는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같은 날 다시는 할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손녀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파도처럼 밀려와 인숙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지아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손녀 최지아예요.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를 제일 사랑하는 그냥 손녀예요. 그 말에 인숙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가 너를 이리 고생만 시켰구나. 미안하다, 내 새끼야. 지아는 우는 할머니를 가만히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시간 쌓아온 상처를 조용히 위로했다. 다음 날 정선의 작은 흙집에 국방부에서 보낸 전령이 찾아왔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지아에게 어젯밤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7사단장 박성철 소장 지휘 책임 및 귀빈 응대 실패를 물어 즉시 보직 해임. 추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제 전역 조치 예정. 사실상 군 생활에 불명예스러운 종결이었다. 사단장 부인 오혜진 군인 가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부대 영구 출입 금지 조치. 사단장 부인 회장직 즉각 사퇴 및 관련자 전원에게 공식 사과문 제출 명령. 위병 조장 김상사 및 행사 담당 대위 상급자 명령 불이행 및 직무 태만으로 중징계 처분. 7사단 전체 국방부 특별감찰팀 파견, 부대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 착수. 보고서는 차갑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7사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오혜진이 여왕처럼 군림하던 작은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붕괴되었다. 보고를 마친 전령이 떠나고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군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마당 평상에 앉아 약초를 다듬는 할머니 곁으로 가 익숙하게 일손을 거들었다. 쌉쌀한 흙냄새와 약초 향기가 코끝을 감쌌다. 인숙은 묵묵히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제 수백 명의 군인들 앞에서 얼음장 같은 카리스마로 호령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어릴 적부터 봐왔던 할머니를 위하는 착하고 정 많은 손녀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인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손녀가 이룬 진정한 성공은 빛나는 계급장이나 막강한 권력이 아니었다. 그 모든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그 강하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지아야. 내 할머니. 이제 됐다. 이제 할미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할미는 이제 너를 믿는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정선의 흙먼지 속에서 피어난 작은 씨앗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별이 되어 자신의 뿌리인 할머니의 곁을 가장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7사단 창설 기념식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이 사건은 군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넘어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 어느 여장군이 부패한 사단장 부부를 참교육했다는 식의 소문으로 떠돌던 이야기는 이내 한 언론사의 탐사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단독 장군 부인의 추악한 갑질, 그 앞에 나타난 더 높은 계급의 여장군, 흙냄새 난다며 노인 모욕한 사단장 부인, 알고 보니 상대는 국방부 실세 최지아 소장의 일침.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닌 태도에서 나온다 같은 자극적이면서도 통쾌한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오혜진과 박성철 부부의 오만하고 추악한 행태에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최지아라는 인물에 열광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자신을 모욕했던 이들에게 복수하는 드라마 같은 서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특히 그녀가 복수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온라인에서는 그녀에게 사이다 장군, 강철의 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가 연회장에서 했던 짧은 연설은 영상으로 편집되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차가운 카리스마와 굳건한 신념에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고, 부패한 권력에 지쳐있던 대중에게 그녀의 등장은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았다. 반면 박성철과 오해진 부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불명예 전역이 확정된 박성철은 평생을 바친 군에서 쫓겨나 폐인처럼 지냈다.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었고, 한때는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장군 부부의 화려한 삶은 지옥 같은 불화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오해진의 삶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의 인생은 타인의 시선과 인정으로 이루어진 허상의 성이었다. 그 성이 무너지자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발 아래서 아첨하던 사모님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그녀가 즐겨 찾던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시장의 시선이 이제는 그녀의 온 삶을 옭아매는 족쇄가 된 것이다. 결국 그녀는 극심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쓸쓸히 세인의 관심 속에서 잊혀갔다. 한편 세간의 폭풍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최지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관심을 뒤로하고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한반도 작전 지도와 각종 군사 서적,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들이 방의 주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었다. 7사단 사건 이후 그녀는 군 내부의 불합리한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안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녀가 주도한 고위 장교 및 가족에 대한 행동 강령 개정안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병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대 시설을 남용하는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휘관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었다. 수많은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그녀의 개혁 드라이브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회의석상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군대는 누군가의 왕국이 아닙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복입니다. 그 본분을 망각하는 자는 누구든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젊은 장교들과 사병들은 그녀를 진짜 군인이라 부르며 따랐고, 군 전체의 건강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군 전체를 위한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진 어느 주말, 지아는 다시 정선을 찾았다. 그 사이 정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숙은 여전히 정선 5일장에 나가 약초와 나무를 팔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장군님의 할머니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군수와 경찰서장이 직접 시장을 찾아와 그녀에게 안부를 묻고 가는 일이 잦아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좌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어떤 이들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라며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인숙은 언제나 웃으며 정중히 사양했다. 아니요. 내 손으로 땀 흘려번 돈으로 사는 것이 제일 단법이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자존심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평온하고 따스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손녀가 만들어준 존중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아는 할머니와 함께 노을이 지는 동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평범한 30대 여성의 모습이었다.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던 인숙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손때가 묻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열어보거라. 지아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흙냄새와 함께 잘 말린 들꽃잎 하나가 나왔다. 정선의 깊은 산골짜기, 그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작고 소박한 꽃이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 이 할미는 다 헤아릴 수도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거라. 내가 바로 이 흙냄새 나는 정선 땅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발이 땅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 너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녀였다. 시장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도, 혹독한 군사 훈련을 받을 때도, 수많은 정치적 공격을 받을 때도 강철처럼 버텨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건네는 작은 들꽃잎 앞에서 그녀의 모든 갑옷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슴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다. 지아는 할머니를 힘껏 끌어안았다. 앙상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떤 별이 되든 제 빛이 시작된 곳은 바로 할머니라는 걸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 멀리 태백 산맥의 능선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고 밤하늘에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 중 유난히 밝고 곧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다. 그 별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 빛은 가장 낮은 땅 정선의 낡은 흙집과 그 곁을 흐르는 강물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선의 흙먼지 속에서 태어난 별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비추는 가장 높은 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별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한 결코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었다.